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법과사회 벌써 11강이네요. 여러분 제가 몰랐는데 여러분 지금 혹시 그 실습 기간이신가요? 제가 메일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실습 때문에 좀 바쁘시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양해를 좀 해달라는 부분을 제가 봐서 정말 힘드시겠다 선생님들은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보통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번 학기 이거 포함해서 강의가 이제 3개거든요. 그 강의 준비하고 또 말하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일이 있다 보니 보통 상담하는데 말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회의할 때도 말을 많이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금 집에 들어가면 약간 지치고 이제 뭐 예를 들어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고 좀 그럴 때가 간혹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좀 그러실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고생 많으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목 관리 잘 하시고 좀 출퇴근하는 거 많이 힘드시겠지만 실습 잘 하시면서도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보통 한 주 전에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19일이에요. 5월 19일이고 그 며칠 동안 비가 되게 많이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출퇴근한다거나 이제 뭐 저도 업무상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좀 있는데 그런 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도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질문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과제물 제출 관련해서 두 분이 질문 주셨는데요. 저희 그냥 제가 과제 게시판을 따로 업로드하거나 뭐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보시면 열린 게시판 있잖아요. 거기다 그냥 업로드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그쪽에 메일 뭐 주셔도 상관은 없지만 보통은 과제물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기가 더 편하니까 그거 이용해서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일단은 그래도 행정법 우리가 들어왔으니 행정법 관련된 부분을 좀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교권 침해 관련된 부분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혹시 여러분이 지금 실습하시면서 그걸 느끼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이렇게 듣기로는 그런 교권 침해를 한번 겪고 나면 사실 이제 업무를 그만두고 아예 그냥 교사의 길을 접어버리실 만큼 심각한 사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일하다 보면 누구나 사실 힘든 부분이 있고 이제 그게 되게 치명적으로 본인한테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교권 침해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된 절차라든지 구제 절차라든지 뭐 이런 거 조사 절차 이런 것들이 좀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이제 교직에 가셨을 때 그런 부분들에 혹시나 안 생기면 너무 좋고요. 혹시나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할지를 또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초기예요. 모든 문제는 그래요. 초기에 잘 대응하면 크게 뭐 상심을 한다든지 정말 나한테 너무 큰 타격이 오거나 혹은 학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모든 대상자들에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잘 해결해서. 그런데 이걸 그냥 방치하거나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게 되면 정말 큰 돌이킬 수 없는 문제로 돌아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비례 원칙이 첫 번째인데요. 그게 뭐냐면 행정작용에 있어서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하고요. 목적 관계에서 그 수단 있잖아요. 수단이 정당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합하고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헌법 시간에 그 37조 제2항, 헌법 제37조 2항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공복리 관련된 부분. 국민의 권리하고요. 공익과의 이익 형량을 규정했던 바로 이 규정인데 이 규정에 의해서 이제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나오잖아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법률리보 원칙에 적합한 법에 근거한 행정작용이라고 하더라도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한계로서의 행정청의 재량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량이 있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재량권 일탈남용 봤잖아요. 무조건 인정되는 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고 재량권을 행정청에 일탈하거나 남용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자, 내용 같이 볼게요. 내용은 크게 3가지를 이제 우리가 들고 있어요. 첫 번째가 적합성의 원칙인데요. 간단해요. 목적하고 수단이 적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취한 수단이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 라는 원칙이고요. 필요성의 원칙은요. 사실 어떤 목적을 우리가 달성하고자 한다면 굉장히 많은 방안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수단 중에서요. 당사자의 자유하고 어떤 재산, 뭐 이런 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침해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수단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최소 침해의 원칙이 바로 여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성의 원칙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게 있죠. 필요한 수단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수단이라고 할지라도 행정 목적에 의해 추구되는 이익이요. 상대방이 받는 손해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이제 이 공익 실현, 그러니까 달성하고자 하는 이 공익이 더 커야 된다라는 취지고요.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침해될 공익하고요. 행정 조치를 취할 경우 침해되는 상대방의 이익. 그러니까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익하고 공익하고. 그럴 때 비교 형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사안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같이 볼게요. 대법원 956 6069 판결인데요. 이게 운전면허 취소해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 같이 보시면 운전면허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다 라고 할지라도 여기 우리 그때 봤잖아요. 그죠?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대량으로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정말 참혹한 결과 그리고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나 제재를 위한 음주 측정 요구의 거부 등을 이유로 한 취소는요. 일반의 수익적 행정정의의 취소와는 다르게 그 취소로 인해서 입게된 당사자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는 그죠?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 강하다. 우리 이거 봤잖아요. 지난번에. 그리고 당해 운전자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등 자동차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다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거였냐면 이분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경찰 공무원이 이제 음주 측정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불응했어요. 그래서 검사를 못한 거예요. 검사를 못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검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취소 처분을 한 거죠. 면허를. 그럼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되면 이분은 자동차 영업을 이제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시니까 영업을 하셔가지고 생계 유지하시는 분인데 생계 유지가 바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내가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이건 부당하다라고 이제 소송 제기하신 거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은 물론 당신의 침해되는 이익이 있는 건 인정한다. 맞다. 그렇지만 당신의 침해되는 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인 그런 공익상의 침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그 취소는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던 사례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위반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 위반이라든지 권리구제는 뒤에서 나오는 원칙들을 위반한 경우에도 같이 적용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한번 살펴볼게요. 행정작용이요. 아까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었잖아요.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 중에 하나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행정작용은 비례 원칙에 위반이 되어서 위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비례 원칙에 위배된 행정작용은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행정소송 같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나한테 손해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배상받을 수 있을까?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국가배상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청의 행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거든요. 판례도 많아요. 보시면 개인이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의 정당성이라든지 존속성에 대해 신뢰하고 행동하는 경우에는요. 그 신뢰가 중요해요. 보호할 가치가 있는 한. 그죠? 이 무조건의 모든 신뢰를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신뢰 중에서도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예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인의 신뢰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라는 원칙인 거거든요. 이것은요.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우리 배웠잖아요. 헌법 시간에. 이 법치주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법적 안정성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고요. 요건은 여기 몇 가지가 다 있잖아요. 요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공적인 견해 표명 등
개인에게 어떤 신뢰를 주는 일정한 행정청의 선행 조치가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요건 뒤에서 자세하게 또 볼 거니까 여기서는 일단 이런 게 다 충족이 돼야 되는구나 알아주시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어떤 공적인 견해 표명에 의해서 신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개인의 신뢰가 아까 말했던 거 보호가치 있는 신뢰여야 돼요.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한다면 뭐 적법한 것도 당연할 거고요. 이것을 내가 믿었는데 이 믿었던 것에 대해서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기초로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선행 조치, 그러니까 아까 그 공적인 견해 표명, 즉 이건 뭐냐면 행정청이 이전에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어떤 그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행 조치에 대한 사인을 신뢰하고요. 또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선행 조치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후행 조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이제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고 그것에 대해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 신뢰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여야 하고요. 그리고 이 신뢰,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잖아요. 믿는 걸 바탕으로 한 사인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선행 조치에 대한 사인의 신뢰, 그러니까 이제 행정기관이 A라는 조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 A라는 조치를 나한테도 할 거야 라는 것을 믿었을 때 이 신뢰하고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행위인데 행정청의 A라는 행위가 아니라 갑자기 나한테 B라는 행위를 한 거예요. 완전히 반하는 그런 후속 조치인 거죠. 그리고 상대방의 권익 침해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판례통에 한번 볼까요? 966 18380인데요. 여기 이 판례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앞부분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법원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요건을 말해요. 그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요건들을요. 충족할 때에는 행정처분, 그러니까 그 신뢰보호 원칙 그 위반한 요건 있잖아요. 그럴 때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다. 당연히 위법하겠죠. 그리고 위 요건의 하나인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 그렇죠? 이제 선행 어떤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요. 그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방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에 비추어서 실질에 의해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어떤 형식적인 것,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행위의 정말 실질이 무엇인가, 그것들을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또 이거 볼까요? 982 4061 판결인데요. 행정처분에 대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하고 비례 원칙에는 뭐 어떤 것이 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요건들이 쭉 있잖아요, 위에. 그래서 어떤 행정처분이 이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요. 공익이나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아까 봤죠? 자, 이건 뭐였냐면 이제 폐기물 처리업 같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할관청이요. 그 요건을 딱 보더니 적정해요 라고 사전에 적정 통보를 했어요. 근데 어때요? 이게 폐기물 처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설비가 필요하고 그 설비를 이렇게 뭐 마련하는데 굉장한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관할관청이 딱 보더니 적정하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관할관청이 괜찮다는데 해도 되겠네 라고 하고 설비를 정말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허가 요건을 갖췄어요. 그리고 이제 신난다 이제 됐다 이러면서 허가 신청을 막 간 거예요. 그랬는데 갑자기 행정청이요. 청소업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청소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효율적인 청소 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 라고 하면서 불허가 처분했어요. 그 이분 어때요? 행정청이 자기한테 사전에 적정 통보를 했는데 갑자기 청소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당신 해줄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불허가 처분하면 내가 침해되는 이익이 너무 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고 이 행정청의 이 불허가 처분은요. 재량권을 남용했다. 그래서 위법하다 라고 판단했던 사례예요. 그리고 또 있는데 916 13274 판결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건 중에 기억나시나요? 신뢰는 어땠어요? 개인의 신뢰. 귀책 사유가 없어야 보호가치 있는 신뢰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귀책 사유 관련된 판례예요.
충전소 설치 예정지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갖춘 것처럼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예요. 자, 처분의 하자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 LPG라든지 이런 충전소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조금 당연히 필요하고 너무 중요한 그 설비인데요. 그렇지만 그 공간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위험성은 있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 요건 중에 그 설치 예정지에서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해요. 그래야만 이제 충전소 설치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뭐 때문인지 그러니까 그 모든 그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지 못하셨나 봐요. 근데 설치는 꼭 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모든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뭐라 그럴까? 동의서를 이제 가짜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허가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근데 관할관청이 보고는 설마 이거를 가짜로 냈을까라고 예상을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허가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동의를 받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민원 제기했을 거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해서 이 허가가 취소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동의를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니까 처분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때 이 하자는요, 당사자의 사실 은폐 내지는 사위, 그러니까 속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신청 행위에 기인한 것이죠. 그쵸? 그래서 이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서 취소 가능성도 이 신청하신 분, 허가 신청하신 분이 능히 예상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밝혀지면 언젠가 이 허가 취소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익적 행정행위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처분의 취소는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귀책사유가 뭔지, 신뢰가 어떤 때 보호되는 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006도 14476 판결인데요. 법령의 개정 시 구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해서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했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게요. 법이 한 번 딱 만들어지면 그냥 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시험 공부할 때 되게 힘들었던 것이 사실은 법령, 특히나 이제 중요한 법령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법, 민법, 형법이라든지, 헌법은 물론 잘 개정 안 되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후사법이라고 하는 뭐 상법, 행정법 지금 보시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소송법 같은 것들이요. 개정이 안 이루어질 때는 정말로 안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질 때는요, 갑자기 한꺼번에 막 이루어져요. 판례도 막 바뀌어요. 그러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예전에 외웠던 거랑 다른 내용을 다시 거기다 수정해서 외워야 되니까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시험에 그런 게 꼭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법령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근데 나는 바뀐 법을 몰랐어요. 보통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맨날 법무부라든지 법제처 들어가가지고 법 확인하지 않으니까 물론 중요한 사안에서는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법에 되게 중요한 격언이 하나 있는데 법은 무지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법 바뀐 거 몰랐고 법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위법했어요. 그러니까 봐주세요. 이거 안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법령이 바뀌어서 이걸 모르고 예전에 있던 법령을 이제 신뢰한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관한 기준을 법원이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법률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요,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돼요. 그리고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나 이익 침해가 극심해서 새로운 법률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신뢰 파괴를 정당할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입법자는요,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중요사항을 개정할 때는 보통 경과 규정이라고 해서 기간을 좀 둔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 300인 이상, 이렇게 뭐 500인 이상, 뭐 10인 이상, 50인 이상 이렇게 점점 기간을 혹은 사람에 대한 인원수의, 그러니까 규모겠죠, 규모에 관한 그런 차등을 두면서 우리가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자는 경과 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요.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률을 그대로 적용을 하거나 시행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되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대한 무지는 보호받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손해나 이익 침해가 너무 극심한 경우,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조금 보호해주거나 약간 차등을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럴 때는 경과 규정을 둬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걸 두지 않고 그냥 갑자기 아예 그냥 전면 개정,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헌법의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 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요,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이것을 되게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계가 있어요. 신뢰보호를 한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 모든 당사자에게 이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한계는 뭘까요? 행정기관의 행정작용은 문제가 제기되기 전까지는요, 적법하게 통용되었던 법률의 근거에서 행해졌다. 그쵸. 그러니까 행정기관은 다 법률 유보 원칙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따라 지금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법률 적합성을 충족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추구하는 법적 안정성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가 우선시 되어야 할까요? 법원은 뭐라고 보고 있냐면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하고요, 행정의 객관적 법률 적합성 모두 동일한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적 안정성이냐, 객관적 법률 적합성이냐, 뭐가 우선인지는 나는 말할 수 없어. 그렇지만 구체적 사안마다 분명히 다른 우위에 있는 것들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다르고 사안마다 비교 형량에서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판단해보자 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가 자기 구속의 원칙이거든요. 의는 이게 뭐냐 하면 행정기관은 같은 사안일 경우에요. 동일한 사안일 경우에 이전에 행정청이 제3자에게 행한 결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결정하고 동일한 결정을 상대방에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량권 행사의 통제 수단인 거죠. 재량 행위가 있고 재량권이 있다라고 하면 행정청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 재량권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행사에 어느 정도 통제적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어요. 자, 판례를 통해서 보면 조금 더 명확하거든요. 2009도 7967 판결인데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말하는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을 위반한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행정기관 굉장히 많잖아요. 뭐 교육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하위 이제 여러 가지 부처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규율하기가 어려워요, 법에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 개정하는 거 진짜 어렵거든요. 생각보다 어렵고요. 법이 하나 만들어지려면 진짜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그래서 공청회도 정말 수차례 해야 되고요. 공청을 해도 이 이해관계가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개정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법에 하지 않고 중요하고 핵심적이거나 추상적인,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넓은 범위 내의 것들을 일단 법에다 두고 그 밑에다가 위임의 근거를 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 같은 것들을 행정기관마다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상급 행정기관이 만들면 하급 행정기관이 이제 이걸 따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급 행정기관이 노한 거예요. 난 싫어요. 이거 안 따를래요. 하고 이것을 위반해서 행정처분을 했을 때 이게 위법한지, 그 판단 어떻게 하는지 여부가 바로 이 판례에 나와 있어요.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해서 업무 처리 지침이나 법령의 해석 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해서 바라는 행정규칙이나 내부 지침, 이런 것이거든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갖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이것을 위반했을 때 바로 위법해 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뒤에가 중요하죠. 그런데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서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아까 봤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의 원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까 봤잖아요. 이러한 경우에는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한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위반되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행정청에게 일단 재량권이 인정되는 법률관계의 문제여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청이 조금 다르게 판단하려고 하면 재량권이 있어야 돼요. 재량권은 그 자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만약에 재량 행위가 아니고 기속행위 그때 우리 봤잖아요. 오늘 제가 말이 약간 꼬이는데 좀 피곤해서 그래요. 재량권이 아니고 기속행위라고 하면 이게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따르지 않으면 바로 위법해지는 행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어때요? 법에 요건만 있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따질 필요 없이 A면 B가 나와야 되는 공식처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행처분이든 후행처분이든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재량행위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상황하고요. 이전의 상황이 법적으로 동일한 상황에 동일한 법 적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다만 이전의 선례가 보호가치 있는 선례여야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불법적인 선례 누가 보호해주겠어요? 보호할 이익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것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전의 행정행위를 번복할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자면 어떤 중대한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이 변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어떤 행위, 그러니까 처분이라든지 이런 허가라든지 이런 거를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번복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번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동일한 사안이고요.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전과 다른 결정을 해야 되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법령이 바뀐 경우, 개정된 경우 이런 거요.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936-5635 판결인데요. 이분이 영업허가 이전에요. 한 달 이상 무허가 영업을 한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한 달 이상 무허가 영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영업 시간을 위반한 게 2시간 이상이래요. 그렇더라도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1월에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1월. 그러니까 그런 처분 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이 행정청이요. 1월을 넘어서서 2배 이상 한 거예요. 2월 15일에 영업 정지 처분을 했어요. 이것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라는 것인데요. 한번 볼까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별표 15의 행정처분 기준은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규칙 제53조 단서의 식품 등의 수급 정책이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라면 행정청은요, 이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청이 이런 기준을 따르지 않고요. 특정한 개인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정말 과도하게 초과하는 처분을 했을 때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했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영업허가 한 달 전에 무허가 영업을 했고 이제 영업 위반 시간이 2시간인 경우에는 한 달만 해야 되는데 정지 처분을 2달, 15일, 그러니까 2배 넘게 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본 사례였어요. 자, 네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부당 결부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정 주체가 어떤 행정 작용을 할 때에는요.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어떤 의무의 이행을 강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만약에 이걸 허용하잖아요. 그럼 행정청이 허가해주겠다라는 것을 이유로 너무 과도하고 정말 뭐 할 필요도 없는, 의무 없는 그런 일들을 강요하게 되고 그 결과 국민의 뭐 기본권이라든지 재산권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요건 한번 보고 계실게요. 보셨죠? 요건이 3개잖아요. 공권력 행사가 존재해야 되고요. 행정청의 권한 행사가 상대방의 반대급부하고 결부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행정작용하고 반대급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라든지
행정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내적 관계, 즉 실질적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한다면 이런 행정청의 요구 있잖아요. 허가라든지 이런 게 부관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행정청이 어떤 행위를 할 때 조건을 달아요. 그런 게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취지인 거죠. 부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좀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2007-63966 판결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 체납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거든요. 어떤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앞에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건축한다고 하면은 도로라든지 혹은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용지라고 하는데 그런 재산권 중에 일부를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기부 체납 같은 경우들이 있어요. 혹은 그냥 뭐 다른 기부 행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공무원의 직무하고요. 외관상 대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걸 허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법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구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4조는 공무원은 여하한 명목의 기부금도 모집할 수 없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95년 12월 30일 전부 개정된 구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5조도요.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없다라고 규율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록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규정들은 기부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사이에 외관상 대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사실상 공권력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그러한 의심을 자아내는 경우가 있으면 경계에서 그러니까 꼭 이제 뭔가 뇌물 약간 이런 것처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선한 의도로 그냥 뭐 필요하니까 이제 기관에 써달라 이렇게 주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약간 의구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과연 그냥 줬을까? 그럴 리가. 에이 뭐 이거 분명히 어떤 영향력 행사하려고 했겠지. 자기가 받는 게 있으니까 줬겠지. 그냥 줘? 약간 이런 의구심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것조차도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의 순수성과 연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함의 취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괜히 의심받을 필요 없잖아요. 하물며 직무와 사이에 대가 관계가 인정되는 기부 행위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허용되면 안 되죠. 이거 뇌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경우라도 허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예요. 자, 이 사건은요, 공무원이 인허가 등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상대방에게요, 이 처분과 관련해서 그 부관으로 어떤 부담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을 단다거나 이럴 수 있지만 이러한 부담은 법치주의와 사유재산 존중, 조세법률주의 등 헌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서 비례의 원칙이나 부당 결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만 적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행정처분하고요.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떤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면 조건을 붙여가지고 우리 할 수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려고 그냥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했어요. 그렇다면 이거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을 하는 그런 지위에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계약 자체는 민사상의 행위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그냥 주겠어요. 여기 보면 지금 관련해서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이분은 골프장 사업 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 기부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 수행하고 결부된 금전적 대가로서 그 조건이나 동기가 사회 질서에 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지 않으면 나 허가 안 해줄래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적법한 어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는 반사회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제103조에 의해서 무효다. 라고 본 사례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이제 우리 그러면은 행정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 볼 것은 교권 침해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미리 알아두시면 예방도 가능하고요. 이제 어떤 행위를 당했을 때 너무 크게 당황하지 않으시고 이게 해결 절차가 있구나. 생각보다 절차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구나. 내가 뭐 쉽게 포기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절차 돌입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임용되셔가지고 여러 가지 교육청 관할 교육청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 보시면 홈페이지에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도 기사도 있고 관련된 자료도 있는데요. 거기에 상당 부분은 지금 교육청에서 잘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참고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을 만약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잘 기억 안 나실 수 있잖아요.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자, 봅시다. 기사가 불과 며칠 전 기사예요. 근데 교총에서 이제 그 조사를 했더니 학생의 교권 침해가요, 1년 새에 24% 급증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 심각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수업 방해가 21%고요. 사실 저희 때는 이게 상상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폭언이나 욕설이 36.7%. 진짜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폭행도 있어요, 심지어 이게. 근데 적지 않아요. 9%나 돼요, 9%나. 성희롱은 4.6%고요. 명예훼손은 27.5%예요. 와, 저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선생님들 진짜 힘드시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교권에 관한 그런 중요한 사안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시면 여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총은 학생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들었거나 명예훼손을 당했던 사례가 전년보다 10건씩 늘었다라고 하면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교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서 교단을 떠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를 하다 보면은 되게 충격적인 일들이 간혹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마음을 다하고 정말 저는 좀 그런 타입이긴 하거든요. 약간 마음을 다하고 뭔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해드리는데 그럴 때 이제 이상하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변호사님마다 다 있어요. 다 있고 굉장히 정말 마음 쏟고 시간 쏟고 많은 걸 쏟아부어서 어떤 행위를 했고 결과도 너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하신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교권 침해 사안들을 마주하게 된다면 비슷한 감정 느끼실 것 같아요. 저는 평생 변호사 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물론 중간에 잠깐 PD가 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지만 진짜 평생을 그렇게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게 딱 한 번 일을 겪고 나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나?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기사를 봤을 때에도 그분도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교단을 아예 떠나버리신 분들이 있고 생각보다 그 수가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도 방지 장치가 있으니까 지금 같이 보면서 이게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구나. 없는 거 너무 좋은 거고 이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너무 좋은데 지금 퍼센트를 봤더니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런 행위를 했을 때 너무 큰 충격 받지 마시고 이거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교권의 의의가 있는데요. 정치나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서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교권의 이제 의의거든요. 제도적 권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고요. 또 교원의 지적인 혹은 기술적인 권위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로 인해서 교원이 좀 희생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안타깝게. 그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교직 생활의 기본 조건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권이라는 것이고요. 교권 침해는 뭘까요? 그러면 소속 학교의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그 교원에게 폭행이나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거든요. 자, 이것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제15조가 이제 교권 침해가 뭔가에 관해서 이제 나와 있거든요. 제1항 보시면은 유아교육법에 관한 유치원, 그리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겠죠. 자, 여기에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나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서 다음 아래에 제가 말씀드릴 이 사항들이 있거든요. 여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요. 즉시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치유하고요. 교권 회복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보시면 형법.
이제 상해하고 폭행, 아까 뭐 이렇게 폭언, 모욕 막 이런 거 있고 명예훼손 있고 그다음 폭행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협박, 명예에 관한 죄, 손괴는 뭐냐면 물건 같은 거 부수는 걸 말해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범죄 행위를 당했다거나 이제 우리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성범죄가 너무 요즘 문제 많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되게 상세하게 규율을 해놨거든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그런 것부터 굉장히 심각한 행위까지 전부 다 규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는 성범죄다라고 하면 뭐 성희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 행위도 있어요. 그런 거 다 포함. 그리고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인 사례가 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한번 볼까요? 일단은 사안 발생을 하면요. 이제 뭐 반항 행동이나 수업 방해나 폭언 같은 게 조금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교사분들은요. 벌점 카드를 일단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학생 상담이나 상담실 의뢰를 할 수가 있고요. 학부모 그 요청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작성할 수가 있고 학교 관리자가 지도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너무 힘들 때에는 분리해서 해달라는 것들 그리고 선도위원회 같은 거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학교에서는 생활교육부 지도를 하거나 학교 관리자 지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학부모한테 이제 내교 통지서 발송하고 상담을 하는 거고 그리고 생활교육협의회나 학령협의회에서 상담을 한 다음에 징계도 할 수가 있어요. 교육청은 어떻게 하느냐?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 지원센터 가시면 되거든요. 여기를 통해 조사를 하고 대응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조치를 할 수가 있죠. 또 다른 사안들은 뭐가 있냐면 위협, 폭력 시도, 성희롱, 성추행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거 되게 심각하잖아요. 심각하니까 학부모 이제 와달라라고 요청서 작성을 하고요. 학교 관리자한테 지도해달라고 요청하실 수가 있고 선도위원회를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비슷한데요. 학교에서는 내교 통지서를 발송을 하고요. 학부모 상담을 하고 징계를 해요. 그리고 교권보호지원센터 및 지역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해야 되고 사법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앞에서 본 거 있잖아요. 약간 반항 행동이나 수업 방해나 폭언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는 거기까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라고 하면 교권보호지원센터의 조사나 어떤 지원 조치는 이제까지 하진 않고 이제 저쪽에서 하잖아요. 교육청에서 보통 하는데 이런 위협 폭력이나 성희롱 성추행 같은 것들은요 학교에서 바로 교권보호지원센터나 지역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사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안별로 좀 볼게요. 이제 일단은 일반 처리 절차인데요. 교권 침해가 발생했어요, 사안이. 그러면 피해 교원 보호 및 사안을 조사하는 거죠. 경미했을 경우에는 학생이 이제 있고 사안을 먼저 보고를 해요, 학교장에게. 그러면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가 될 거예요. 그리고 가해 학생 선도위원회가 개최될 거고요. 지도 또는 단계적인 징계가 가능하겠죠. 학생이나 교원은요, 사안을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심각할 때에는 이제 학생이나 교원의 측면에서는 사안을 역시 보고를 하는데, 아까 경미할 때는 학교장한테만 보고했잖아요. 심각할 때에는 교육청까지 같이 보고하고,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가 돼요. 그러면 가해 학생은 선도위원회 개최해가지고 징계 양정을 결정하거나 조치를 하는 것이고요. 일시 보호하는 거죠. 이제 이 선생님이 너무 큰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혹은 신체적인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에는 일단 수업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일시 보호를 하고 상담하고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법률 자문 같은 거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때가 있고요. 근데 이 지금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일단 이 사안을 보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되는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일시보호, 상담치료 법률자문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에 고소고발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행위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에서요. 수업 방해하고 지도 불응 행위가 있거든요. 근데 근거가 있어요, 이게.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 보시면 교육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제2장 제12조에 학습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같이 볼까요? 제3항에 보면 학생은요,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을 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라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학생에게는. 그리고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가 있는데요. 제2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수업 방해 학생이나 지도 불능 학생이 있을 거잖아요. 현장에서 구도를 일단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차 경고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교실에서 즉시 분리를 하고요. 담임교사한테 인계를 하시면 돼요. 혹은 전문 상담 교사에게 이제 의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육 후 생활태도 확인서를 교부를 하는 거죠. 이게 1주차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교실에 복귀하게 되면 추후 이제 관찰을 좀 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여기서 멈출 것인가, 더 심해질 것인가. 그런데 2차 교육 중 또는 교육 후 다시 이런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진술서 작성을 하고요. 학부모 상담을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교육을 하고 이때는요. 부모와 함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태도 확인서 2주차를 교부를 해요. 그리고 교실을 복귀한 다음에 또 관찰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차 교육을 하다가 또 혹은 교육 후에 또 같은 행위를 해요, 이 친구들이. 아, 그럼 이거는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징계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학생 선도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결과를 통보하고 지도 또는 단계적 징계 전문 상담 치료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친구가 잘 이제 그런 행위를 멈추고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폭언, 욕설, 협박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근거가 다 있어야 돼요. 무조건 행위들은. 근데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초등학교 전학 절차, 제73조에서 중학교의 전학, 제89조에 고등학교의 전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는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련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안이 딱 발생을 했다. 폭언, 욕설, 협박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이 교사분께서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사고 경위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작성을 하고요. 일지를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안을 학교장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담임교사나 생활지도 담당 교사가 개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을 조사를 하는데 시기나 동기나 내용 등을 이제 같이 보는 것이고 목격자 진술을 확인하고요. 자료, 증거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중재활동을 하는 거죠. 한번 보고 계실게요. 여기 좀 독특한 게 뭐냐면요. 전문 상담교사와의 상담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피해 교사하고 가해 학생 당연하잖아요. 근데 특이한 건 주변 학생이에요. 주변 학생도 뭔가 이제 관련성이 있거나 했을 때에는 이런 상담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와의 면담이나 사안 전달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하고요. 그 다음에 사후 처리를 하는데 해결되었는지 확인을 먼저 하고 재발 방지, 추후 지도 뭐 이런 것들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사실은 가해 학생에 관해서도 어떤 심리적인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실시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피해 선생님 있잖아요. 선생님의 경우에도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안정감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거 하셔야 되고 이제 교원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약간 치유받을 게 필요하다.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중에 폭행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전학 절차라든지 교권보호위원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 경위서 이런 거 다 똑같은 것이고 부당행위가 있을 때 그다음에 이제 사실 확인 자료 수집하는 거 아까랑 비슷하고 이때 교육청에 사안을 보고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제 일정할 때 교권보호지원센터에다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담, 주변 학생까지 포함해서 상담을 하시는 거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한 다음에 심의 결과를 통지를 해드려요. 그리고 사후 처리 아까랑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안타까운 것은 학부모에 의한 것들도 있어요. 학생뿐만 아니라. 그럴 때에도 폭언이나 욕설이나 협박이 있다라고 하면요. 아까 그 보시면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나오는데요. 교원에 대한 예우가 있어요. 제3항에 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야 한다라는 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거 되게 중대한 행위거든요.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 방해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폭행,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당행위가 발생하면 아까처럼 경위서하고 일지 작성하시는 거고요. 자료 수집하시고 이때에는요. 단순하게 학생에게 발생한 것만 해도 엄청나지만 학부모에게 발생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교원단체라든지 전문가 상담을 요청하시는 거죠.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합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경찰에 고소하거나 소송 제기를 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교육청이요. 상근 변호사님 계시는 교육청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법률 상담을 한다거나 교권보호위원회에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심각한 행위일 때 그래요. 그래서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및 교원단체 등 지원 요청을 하고 이제 이때 변호사 선임한 뒤에 적극 대응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형사의 경우에는요. 경찰에 고소고발하잖아요. 그러면 송치하게 되고 이제 검찰에 기소를 하게 돼요. 그럼 법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하시게 되고요. 민사는 법원에다가 내가 저 행위로 인해서 어떤 물질적인, 정신적인 손해를 봤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소송을 제기하시는 거고요. 이럴 때 사후 처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에 의한 폭행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근거는 동일해요. 동일하고 다른 부분 거의 다 같고요. 사안 해결이라든지 사후 처리도 아까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단순하게 학생이나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직원이나 행정기관에서 교권 침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시면 교직원 간의 교권 침해는요. 학업 성취도 평가 등 학교 경영이라든지 학교 구성원 간 사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리고 생활 지도 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행정기관의 교권 침해에는 징계 처분에 대한 징계 양정의 과다, 형사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 교권 침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징계가 있는데 이게 너무 이 행위에 이런 징계를 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교권 침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거를 볼까요? 교육공무원법 제51조에 보면 징계 의결의 요구라는 게 있어요. 교육공무원 같은 분들은 이게 지위를 당연히 보장해 드려야 되잖아요. 선생님이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지위를 보장하고요. 혹은 어떤 징계를 한다고 했을 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요건들이 좀 있고 이제 징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라든지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요.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죠. 자, 보실게요.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이것은 사실은 어떤 법적인 처분은 아니고 법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은 증거에 의해 판단을 해야 되고요. 혹시나 징계가 부당하다면 나중에 우리가 다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증거를 다 수집을 하셔야 돼요. 객관적인 증거를요. 여기 보시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증거 자료 준비라고 나오잖아요. 맞는 얘기거든요. 법률 자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징계를 이제 교육감이 집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징계 처분 결과를 통지할 거잖아요. 그러면 징계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여러분 아시죠?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징계가 부당하니까 이거 취소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청심사가 그다지 이제
좋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행정소송, 이건 언제까지 가능하냐면 이 아까 보신 소청심사위원회 있잖아요. 결정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 결정서를 내가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 제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교권보호제도는 이렇게요. 교원 소청심사 제도가 있고요. 고충심사 제도가 있어요. 두 가지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는요. 교원을 징계하고요. 혹은 기타 불리한 처분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발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봉 뭐 이런 거.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교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거 너무 부당한데 저 이거 인정 못하겠어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30일 이내에 소청심사, 30일이에요. 이 기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청구할 수 있고요. 소청심사는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감봉 3개월이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야 너무 심한데? 이 행위 감봉 3개월 말도 안 돼. 무슨 한 6개월은 줘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청심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인의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해고와 같은 처분을 받았다고 해봐요. 너무 이제 징계 양정이 과다해서. 그런데 이 자리에 만약에 다른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잖아요. 그러면 이 해고가 예를 들면 부당해가지고 다시 원직에 복귀하셔야 되는데 복귀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고충심사 제도는요, 공무원이 근무 조건이나 인사관리 기타 신상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요, 책임 있는 인사권자에게 고충심사를 청구를 해서 심사 및 인사 상담을 거쳐서 고충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해주는 기관인 거예요. 심사기관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고충 사안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주선을 하고 권고하는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은요, 성 관련된 사안인데요. 교육이나 업무나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육기관의 종사자라든지 사용자가 또는 근로자일 수도 있어요. 상급자일 수도 있고요. 동료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하급자일 수도 있거든요.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업무 등과 관련해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불응하는 것을 이유로 수업이나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많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선생님들 사이에 많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회적으로 그런 성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거는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도 나오고요. 남녀고용평등법하고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도 나와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충 신청을 먼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제 이런 상담이나 조사를 완료해야 되거든요. 뭐 다른 기관에서 조사를 하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간혹 너무 내가 이런 일을 당했지만 알리고 싶지 않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는 조사를 할 수 없기는 해요. 그리고 상담 조사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고요. 비공식 공식 절차를 분리해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알려지고 싶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분리해서 운영하게 되고, 더 중요한 건요, 비밀 유지예요. 그러니까 피해자이지만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악소문이라든지 2차 가해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아서 나 안 할 거야. 나 피해봤어. 맞아. 그렇지만 나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비밀을 유지하면서 빨리빨리 처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조사 결과 처리, 조사 완료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고요. 공정한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요.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학교마다 있거나 혹은 교육청에서 또 할 수도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안전사고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고인데 뭐 교육활동 하다 보면 갑자기 어떤 사고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 내외에서 일어나는 교육활동 중에 안전사고에 대해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상액이 적을 경우에 교사나 학교장을 상대로 이제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교권 침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 이 근거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그리고
국가배상법이 있어요.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 이제 공적인 어떤 기관이라든지 혹은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국가배상법 아까 우리 봤잖아요. 그죠? 그것을 제2조에 보면 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밑에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신속한 응급처치예요. 일단은 사고가 발생하면 이거 빨리 잘 이렇게 해가지고 치료 잘 받을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치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바로 신속하게 응급조치하시고 병원 데려가시고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보존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바로 학교장 보고 및 학부모 연락, 그리고 중대할 경우에는 교육청 보고까지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고 경위서 당연히 작성하셔야 되는 것이고, 공제회에 사고 통시 및 보상 청구를 하는데요. 이거는요, 지체 없이 하셔야 돼요. 지체 없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별로 대처하는 방안들이 있는데요. 이제 학교장이나 담당 교사에게 도의적인 목적에서 당신이 잘못했으니까 금전을 나한테 지급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손해배상 쪽으로도 줘야지.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학부모에게 이제 합의금이라든지 이런 개인적인 것들을 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학교 안전공제회가 있어요. 거기에 요청하셔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 처리하시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리고 학교장 또는 교육청에 담임을 교체해달라, 전보해달라, 징계해달라 이런 요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부당한 인사 요구가 있을 때에는요. 교원의 신분상 권리와 적법한 처리 절차를 안내하셔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당한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간혹 정말로 이런 사실이 절대 없어요. 절대 없는데 되게 허위 사실 혹은 사안은 굉장히 작았는데 그게 너무 어마어마한 것처럼 부풀려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럴 때 언론에 이제 유포하는 경우까지 있어요. 그럴 때에는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예요. 증거를 확보하신 다음에 학교장이요, 해당 언론에다가 정정보도 요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육청에 보면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혹은 이제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이런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라고 하시는데 요즘에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인터넷 있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지나갈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실 거고, 이게 한번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넘어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한번 이렇게 낙인이 잘못 찍히면 저 사람은 그랬지라고 하면서 계속 이제 평생 본인 일을 하시거나 삶을 살아가실 때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고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이제 누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런 처리 절차가 있다는 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게 가장 좋고요. 예방하는 게 가장 좋고요. 또 근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커지기 전에 좀 우리가 이런 절차를 이용해가지고 잘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먼저 당황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있었는데? 교권 침해 있네? 이게 보호하는 게 뭐였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일단 검색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잘 취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 겪지 마시고 잘 이겨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